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예, 오늘 채널 615는 리퍼트 주한미 대사 내정자의 청문회 시간으로 한번 특별하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예, 동부가이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현재 주한미 대사가 성김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막 한국계 주한미 대사가 왔다고 난리가 나고 이분이 사는 집이랑 막 한옥 스타일의 그 집이랑 이런 것들이 막 여성 잡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나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임기가 다 있더라고요. 5월 1일 이제 차기 대사로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낯선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17일 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주한미 대사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한국 내에서 대통령 머리 위에서 쥐락펴락한다. 위키릭스 이런 데 보면서 알려졌지만 뿐만이 아니라 대한반도 정책 자체를 가늠하고 집행하는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국무총리 지금 뭐 청문회를 간다 안 간다 난리 치다가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간부로는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 국무총리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사실 주한미 대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퍼트 내정자 어떤 인물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그런 발언을 했었는지 를 갖고 오늘 우리만의 한번 청문회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마크 리퍼트 우리에게 생소한 인물인데 누굽니까? 네, 마크 리퍼트는 국내에는 사실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인데 일단 나이가 젊습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까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 정계에서 어떤 이름을 날린 적도 없습니다. 경력을 보면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시절에 외교안보정책 수석 보좌관으로 기용해온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기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비서실장과 대통령 외교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했고 2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와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1세 나이인데 우리 나이로 따지면 43세 뭐 이 정도 되겠죠.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73년생. 만약에 이제 주한미 대사로 청문회 통과해서 부임을 하게 되면 최연소 대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바마가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시절부터 옆에 있었으니까 2005년부터 했다는 건데요. 네. 근데 미국 나이로는 한 31살 정도 됐을 텐데요. 그렇죠. 30대 초반부터 했다면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오바마와 호흡을 맞춘 거예요. 빨리 그렇죠. 출세한 편이네요. 네. 상원 의원이면 우리로 치면 네네.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을 이제 30대 초반에 했다. 상당히 그때부터 외교안보 분야 중심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군 출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군인 출신이고요.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정보장교로 자원 입대를 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 복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커티스 스케퍼로티 사령관과도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네, 해군의 특수부대 정보장교. 네. 한국에선 정말 대단한 지위에 그렇죠. 숙골 단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 이력을 갖고 있네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 입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 지명 직전인 4월 한미일 3국 안보 토의와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에도 미국 대표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4월 30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동맹 세미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3국 국방장관 협의체도 복원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3국 국방장관 회의도 열리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게 일본통이다. 미국 내에서는 일본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베이징대를 다녀와서 중국어도 구사할 줄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전문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일단 대북정책 3원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넓히기.
두 번째가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와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한 대북 압박 증대. 세 번째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설치 등을 통한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 이것을 대북 정책의 3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강경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발언들도 했습니다. 만일 인준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핵심 기술을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2003년도에 미국이 그 육자회담 당시에 CVID라고 해서 그 완전하고 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검증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던 건데,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장을 다시 꺼내든 거죠. 그다음에 커티스 스케퍼러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 억지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28,500명이 필요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별로 더 이상 강화할래야 강화할 수 없는 부분의 정책들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향에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최대한 강화해 왔던 것 같은데, 예. 자, 리포트가 주한미 사령관 인사청문회로 착각한 거 아닌가요, 자기가? 네, 주한미 예. 대사가 아니라?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군 출신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국정원장을 갖다 군 출신으로 갖다 놓으니까 국정원인지 자기가 군 네, 무슨 사령관이라서 되는지. 예. 착각을 하고는 막 이상한 조작들 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 관련한 이야기도 역시 나왔습니다. 네, 우리는 한일 양국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도록 장려해 왔다. 지난달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한일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빨리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나와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 국무부 등 우리 팀이 양국 간 중재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 이렇게 해서 자신이 직접 여기 이것을 이제 관여하겠다, 이런 이제 말은 한 발 빼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게 있나요? 네. 미국 본토와 한반도 동북아 지역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 북한의 위협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지속적 추구와 전 세계적 확산 활동, 끔찍한 인권 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위반 행위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들은 결국 지난번에 북한에서 그 레드라인을 미국에 대해 설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핵과 미사일과 인권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그대로 발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북미 간의 어떤 대결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겠다.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아마도 인권 문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뭐 주한미 대사들 중에서 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북 대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 대사인데 한국에 대한 얘기도 있었겠죠? 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한미 FTA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다. 자동차 문제가 여전히 정말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하는 등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런 발언들을 해서 지금 한미 FTA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자동차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가 한국에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고요. 뭐 미국 대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고, 한국을 TPP에 참여시키려면 선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TPP라는 게 환태평양 기구를 얘기하는 건데, 태평양 주변 나라들 사이에 자유무역을 하자,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먼저 진행 중인 협상이 다 끝나면 한국을 이제 참여시켜주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대체로. 근데 여기에 선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결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마치 우리 그 한미 FTA 체결할 때 뭐 선결 조건이라고 해서 뭐 스크린 쿼터제, 그다음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이런 것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과 비슷한 어떤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국이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TPP에도
참여시켜 주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리퍼트 그 내정자의 청문회 발언들을 돌아보면은 미국에 과연 뭐 매파, 네오콘가 아닌 사람들, 비둘기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할거 사실 오바마가 그래도 그 전에는 매파는 아니다. 네, 북한과 직접 대화도 하겠다 뭐 이런 뭐 발언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어쨌든 2005년부터 계속 오바마를 서포트해왔던 네. 사람으로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싶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강경한 그 네오콘들의 대북 강경 발언. 예, 대한반도 강경 발언을 듣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려됩니다. 네, 과거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에 한참 기승을 부렸던 게 네오콘이었는데 네오콘들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초강경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오콘들이 이제 세력이 약화되고 다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그런 외교 분야에서 뭐 스마트 외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안보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리퍼트의 이런 인식들, 동북아 인식들을 놓고 보면 네오콘과 뭐가 다른가 과연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강경하면 강경했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놓고 볼 때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이제 신냉전을 가져오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왜 마크 리퍼트 이런 젊은 사람을 내정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좀 위상이 낮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그 옛날에 주한미 대사로 있었던 크리스토퍼 힐 같은 경우 주한미 대사를 끝내고 나서 미국에 가서 동아태 차관보가 됐거든요. 국무부에. 그러니까 승진을 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동아태 차관보를 하다가 지금 주한미 대사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위 인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이건 뭐 한국 기준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오면 위상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어차피 실용적으로 보고 나이가 젊든 많든 자신들의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 국내에서도 평가가 이 마크 리퍼트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완성과 그다음에 MD 도입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이 사람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진하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리퍼트를 주한미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한국을 어떤 한미 관계에서 이 동등한 정상적인 어떤 관계 동맹 관계로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군사 정책에서 하나의 그냥 군사적 수단, 한국을 군사적 수단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크 리퍼트가 인사청문회에는 아마 큰 무리가 없으면 약간 늦어질 수는 있어도 통과는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주한미 대사로 왔을 때 한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동북아 지역의 신냉전을 불러오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에게 권한은 없지만 그래서 리퍼트 주한미 대사 내정자의 청문회를 한다면 우리는 부결인 거죠. 당연하죠. 네. 네, 이런 인물이 오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식민지에 부임한 총독적 위치라는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뚜렷하게 자각하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기도 외교석상에 또 서는 사람으로서는 좀 쉽지는 않은 일이 같은데 미국의 이 국무부 라인 쪽은 다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여튼 채널 6.15는 부결입니다. 부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미국 상원의 결과는 사뭇 다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임국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미국의 그 대사들의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뭐 각 정부의 도청이나 이런 것들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미국 정부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한국도 도청을 부인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 부임하는 주한미 대사로서는 더욱더 그 일말의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대북노선 대한반도 정책 이것을 굽힐 의사가 없고 오히려 더 강화시킬 의사만 노골적으로 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나 장관의 인사도 한국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듭되는 이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나 장관, 국무위원들 인사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 국민이 그리고 전 민족이 안전하기 위해서 또 주목해야 할 자리가 주한미 대사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